안녕 여러분, 코텍스TV 제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군을 전역하게 된 이유, 바로 용병 썰입니다. 솔직히 저는 용병이란 단어를 그리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제목은 어그로를 끌려고 용병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용병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용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용어를 오퍼레이터 혹은 컨트랙터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바로 마리타임 컨트랙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흔하다 못해 썩어 빠진 해상 쪽 업무를 저는 2010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소말리아 해적들이 상선을 납포하는 행위가 정점에 다다른 시기였죠. 원래 저는 육상을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때문에 육상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날고 길어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해상 쪽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선박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꽤 셌거든요. 당시에는 한진해운이 무너지기 전이어서 고객으로서의 입지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상당했어요. 그래서 한국 업체나 한국인들이 육상보다는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은 왕이니까. 제 첫 번째 트랜짓은 2010년 10월경이었습니다. 여기서 트랜짓이란 업계 용어인데 고객 선박에 승선하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 후 하선하는 그 횟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고객 선박에 20번을 승선해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선했다. 그러면 20 트랜짓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첫 번째 탔던 배는 SK해운의 크루드 오일 탱커였는데 이집트 자이드에서 출발해서 UAE의 후자이라에 하선하는 코스였습니다. 당시 크루들은 IRTC를 통과하는데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탱커가 지난 항차 때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서였는데 선장님께서 그 공격 당시의 흔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열변을 토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제 첫 번째 팀장은 스코틀랜드인 스카티쉬였는데 특이하게 영국군이 아닌 프랑스 웨인 부대 출신이었어요. 이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임스. 아무튼 이 양반 말에 적응하는데 정확히 하루가 걸렸습니다. 영어에 좀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스카티쉬 발음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요. 진짜 로트와일러, 그 무서운 개들 있잖아요. 크고 덩치 큰 개들이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진짜 멘붕이 왔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나. 분명히 영어를 하는 것 같은데, 영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를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이드에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동안 저희는 레이저 와이어를 설치를 하고 그 원형 철조망이죠. 유년 철조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선장 및 크루들에게 기본적인 브리핑을 마친 후에 수에즈에서 후자이라까지 첫 트랜짓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적 활동이 정점에 다다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4명이 한 팀 기준으로 주간에는 2명씩, 야간에는 1명씩 로테이션을 돌면서 당직을 섰습니다. 이후 후자이라에서 내린 후 좀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케미컬 탱커를 승선해서 스리랑카 갈레까지 두 번째 트랜짓을 수행을 했습니다. 갈레에서 내리니까 그때 당시 때 연평도 포격이죠. 굉장히 안 좋은 슬픈 소식인데 연평도 포격에 대한 뉴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다시 한국으로 복귀했죠.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 정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저는 나오고 난 다음에 당시 전 세계 해상보안 시장으로 탑3에 들 정도의 회사에 2011년 초에 특채로 입사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 회사의 특성상 한국인 컨트랙터에 대한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사상 검증이라기보다는 과연 한국인들이 이 시장에 나와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무리 없이,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검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당시에는 선사에서 대해적을 위한 무장보안팀을 위해 비용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컨트랙터들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기준으로 해피하게 받았어요. 정말 해피하게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이 문제로 좀 약간의 이슈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처우는 회사에서 컨트랙터들을 위한 처우는 정말 좋았습니다. 해상보안을 하면서 적지 않은 국가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인도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말이죠. UAE, 오만, 스리랑카, 이집트, 남아공, 모잠비크, 탄자니아, 지부티,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등등 지금 손가락으로 한 것만 지금 10개 국가 정도 되는데 그 외에 환승대기나 장비를 운송하면서 트랜스포테이션 하면서 다녔던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제 기억으로는 한 20개 국가 정도 될 거예요. 덕분에 여권 사증을 빨리 소진해서 재발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억으로는 외국인 제3세계는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 컨트랙터들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초반에는 얘네들이 한국인들을 좀 꺼려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을 감시하러 보낸 인원들로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저희가 회사에서 헤드쿼터에서 저희를 보냄으로써 너네들을 감시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나 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게 아니었던 걸 알고 나름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의 국적 비율은 그 당시에 2010년 초반의 당시에는 영국이 한 50%, 프랑스가 한 30%, 그리고 그 외에 30%. 그 정도로 기억이 나요. 계산이 안 맞네요. 다시 할게요. 영국인이 한 50% 정도, 그리고 프랑스가 한 30%, 그리고 그 외가 20%. 이게 맞습니다. 물론 한국은 그 외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20% 안에. 재밌는 건 헤드쿼터의 오퍼레이션 디렉터가 어느 국적이냐에 따라 필드에 나와 있는 국적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쿼터에 영국 디렉터가 있으면 브리티시들이 필드에 나와 있는 비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또 프렌치 디렉터가 또 헤드쿼터에 있으면 또 프렌치의 비율이 쭉 올라간다는 거죠. 참 저로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국민들의 자기와 같은 국가의 직원들을 챙긴다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국적 직원들이 있는 조직에서 특히 어느 한 국가의 비율이 높으면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을 겪게 됩니다. 물론 대놓고 하는 레이시즘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살 약 올리면서 하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종류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차별을 적지 않게 받았어요. 초반에는 언어적인 문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차별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다국적, 다인종의 조직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영어로, 잉글리시로 대화를 하고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작전을 하게 되는데, 어느 국가라 제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몇몇 인원들은
커뮤니케이션 릭을 문제 삼아 그 팀장들이 쓰는 이렇게 보고서가 있어요. 리포트가 엔드 리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를 회사에 헤드쿼터에 보낼 시에 평가를 좀 박하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TL이 A를 지시했는데 A를 하면 왜 A를 하느냐, 나는 B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느낌의 인종차별, 커뮤니케이션 릭을 표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살살 사람을 약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면전에다 대놓고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몇 번 당해서 컴플레인을 걸었죠. 너가 분명히 A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와서 B라고 하냐. 그러니까 너는 잉글리시 프로블럼이라고. 저는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났었습니다. 여기서 표현할 수 없을 대한민국의 모든 욕들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업셋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항의도 하고 본사에다도 항의를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원오브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저는 녹음기를 들고 다녔어요. 레코더를 들고 다녔는데, 모든 걸 녹음해서 나중에 너 한번 죽어봐라, 역공을 펼치기 위해서 항상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악명이 높은 팀 리더를 만났는데 역시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해요. 그 커뮤니케이션 릭이라는 빌미를 삼아서 사람을 면전에다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녹음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길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녹음한 내용을 그냥 틀어줬어요. 이거 봐라. 뭐 결과는 다들 아시겠죠? 그 팀 리더는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어요. 뭐 저한테도 뭐라고 해야 되지? 조용하게 다가와서 이 어썸이다, 네가 잘한 것 같다라고 다른 그 외 국가들, 영국과 프랑스가 아닌 그 외 다른 국가의 직원들이 잘했다고는 얘기했지만 저는 좀 씁쓸했어요.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해당 국가에 대한 혐오가 저 역시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혐오는 육상으로 가서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스언더스탠딩 할 정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영어 좀 한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가 간, 인종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저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그 외 국가들, 컨트랙터들과 자연스레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 인원들 역시 제가 겪은 레퍼토리나 다른 종류의 간접적 레이시즘을 한두 번 겪고 나면 당연히 이렇게 쩌리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쩌리 A, 어디서 온 쩌리 B, 한국에서 온 쩌리 C, 그렇게 자연스럽게 뭉쳐지게 되더라고요. 브라질, 불가리아, 네덜란드 등등 인원들과 친해졌고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물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일을 시작을 하고 나서 제일 재미있었고 많은 경험을 했던 시기가 바로 해상보안을 했을 때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6주에서 8주를 일하고 3주에서 4주는 쉬는 로테이션을 철저하게 고수하려고 했어요.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했어요. 물론 돈도 좋지만 제 가족들도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이죠. 맘먹고 한국 안 들어오고 계속 파밍, 돈 벌려고 계속 나가 있었으면 아마 재정적으로 지금보다 더 풍족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타임 시큐리티를 계속 하던 중에 저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생기게 되어 28개월간의 해상 보안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목표를 향해 다시 이동합니다.